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36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이은영 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부 역시 김홍걸 박사님 나오면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네. 네. 내용은 좋은데. 내용 너무 좋습니다. 내용은 좋죠. 네. 근데 아니 좀 방송을 재밌게 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제 자꾸 우리 방송이 너무 네. 다운되는 것 같아서 네. 자꾸 좀 오버하려고 그러는데 김홍걸 박사님 계시면 제가 좀 웃겨도 본인이 안 웃으니까.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처럼 잘 막 웃어주면 제가 재미없더라도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해요. 네. 근데 김홍걸 박사님은 방송이 굉장히 진지해요. 근데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좀. 아니, 내용은 재밌죠. 네. 웃기지가 않다는 거지. 팟캐스트는 약간 웃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정의롭고 네. 의리 있는 스페셜 게스트 네. 모셨습니다. 약사 출신으로 민주당의 보건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서울 광진구 갑 전혜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박수 치는 분이에요. 네. 아니 우리 광진구 하면 그 옆 지역이 추미애 당대표. 네. 네. 추미애 당대표가 을구시구나. 네. 네. 그러니까 광진에서는 의원님이 갑이시네. 네, 제가 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의원님이 굉장히 파워풀하시거든요. 네. 네. 그냥 웬만한 우리 그 동료 의원 중에서 남성 의원들이요. 다 누님 딸면 그래요? 항상 국회에서도 어깨를 톡톡 치면서 열심히 해라잉 딱 이렇게 네. 포스가 있으신. 네. 의원님 그 서당캐 첫 출연이시죠? 네. 네. 그동안 인기 있는 의원님들 다 나오고 마지막에 찌꺽지 제가 불러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시청률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2017년도는요. 네. 저희가 서울시당 팟캐스트고요. 네. 지금 2018년도 네. 중앙당 팟캐스트가 진짜가 나타났다고 있는데 네. 그 방송이 지금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은 중앙당 공식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청취율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제가 네. 약간 격이 좀 높아진 팟캐스트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아마 본의 아니게. 아니 본의 아니게 네. 우리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네. 의원님을 딱 지금 모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네. 지금 기획해서 다시 한다니까요. 네. 의원님이 선수가 높으시니까 네. 좀 이렇게 좀 푸시해서 그 방송을 영원히 폐쇄시키십시오. 근데 농담입니다, 농담. 저는요, 네. 뭐, 선수 높고, 나이 높은 거, 이게 다 헛개비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나이가 많지 좀 않으시다고 상당히 그러는데? 네. 신경 써요. 저는 늘 39살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말 높게. 죄송합니다. 고향이 경북 칠곡이신데요. 네. 과거 우리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야당과 네.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네. 원래 상당히, 네. 친여적인 사람이죠. 네. 지역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네, 그런데, 5.18 민주화, 네, 네.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때. 일이 네. 일어나면서, 네. 어떤 분이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저희 약국으로. 네. 그걸 쳐다보고 제가 경악을 한 거예요. 당시 그 생생한 그 현장의 비디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정권이 네. 국민을 네. 이렇게 학살할 수 있나. 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 저는 뭐 사실 그쪽에 광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뭐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충격받으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네. 제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네. 그냥 봉사활동만 하고 네. 새마을 분녀회. 아니요 그냥 봉사 활동만 네, 하고 네,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뭐 새마을 분녀회라든가 네, 네, 네. 자기들 정당의 뭐 여성국장까지 제의를 받아서요. 네, 네, 30대 초반에. 아유. 그런데도 제가 거절을 했어요. 네. 그 비디오 한 편을 보고 나서. 예, 그때요. 그게 연도가 혹시 1987 아닌가요? 뭐 그런 정도 되죠. 그래서 내용이 좀 비슷해. 혹시 썬데이 서울에 뭐 이렇게 좀 신부름 같은 거 안 하셨어요? 1987 영화 보셨어요? 아니 근데요. 아직 못 보셨구나. 진짜 제가 네. 그때 그 충격으로 네. 제가 뭐 받은 제일 처음 상이 뭐냐면 도지사상이에요. 도지사상. 그 상은 어떤 상이냐면 장관상을 이 사람들이 저를 추천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정당이나 뭐 새마을 분야회나 이런 데 막 회장을 하라고 그래도 제가 거절을 하고 안 하니까 봉사활동만 묵묵히 하니까 내용은 모르고 자기들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모르고 그냥 장관상을 추천을 하는데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 제 장관상 이름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단하시네. 어느 날 회의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냥 도지사상은 아무 그게 없어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도지사상을 처음 받게 됐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속에 또 뭐랄까 정의감이랄까 이런 게 그때 있었어요. 네, 우리 의원님이 불의를 보면 욱하시는 그러신 거예요. 예, 좀 그런 쓸데없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그 정의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거죠. 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근데 그때 좀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 약사들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지금도 그 법이 잘못됐다는 한약사와 약사를 분리하는 의료이연화법이 그때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때 의원님이 경북 약사회 회장은 그때 안 했어요. 아니셨어요? 예, 그때는 경북 약사에서 그냥 정책기획 차장으로 해서 제일 말단직이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때 그 기질이 있었는 것 같아요. 서울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후농 김상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신가요? 후농께서 국회의원을 그때 하셨습니다. 당에서 아주 주요 역할을 하셨고요. 그때 저 김홍일 의원을 저한테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근데 좀 전에 동생분이 팟캐스트 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거기에 제가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약사들이 움직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된다는 희망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구 경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독립군 같으셨고. 예. 근데 제가 입당 문서를 한 100명을 받아 갖고 갔더니 지구당이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입당 문서를 못 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밥술 꽤나 먹고 사는 사람 중에 민주당을 하려는 대구 경북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중앙에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럼 필요 없다. 난 그냥 그냥 우리 젊은 약사들이니까 그걸 뜻만 정하겠다 하니까 후농 김상현 의원님과 김홍일 의원님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중앙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올라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당이 무슨 당이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경주 보궐선거 있죠. 경주 보궐선거가 94년도인가 하여튼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그 약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좀 이름 없었던 도의원에서 떨어지는 이상두라는 후보를 제가 당선시키고 임진투라는 분을 탈락시켰어요. 그때 약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명함을 그때는 아무나 명함을 뿌릴 수 있었어요. 명함을 약국에 놔놓고 바꿔서 주면서 다 뿌렸어요. 그때는 선거법이 가능했거든요. 시장에 나가서도 막 뿌렸어요. 그걸로 해서 이게 선거판이 바뀌어가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카스를 뿌린 건 아니고요. 아니, 바카스 그냥 따준 거죠.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 좀비 속 외에는 직계 좀비 속 외에는 명함을 못 부르는 게 아마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혜숙 의원님이요. 우리 추미애 당대표의 별명 잔다르크인데 경북의 잔다르크셨네. 그렇죠. 난 그 경북에서는 빨갱이였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경북 좌파. 경북 좌파인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경북은요. 정말 이 민주당 하면 다 빨갱이. 그리고 그 이제 소수의 당원들이 계셨는데 정말 독립운동 하듯이. 왜냐면 군사 독재 때 군부에게도 견제를 받지만 또 지역 주민들도 거기다 칠곡 출신이시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 동네 문화나 정서가. 제가 정보과 리스트 1호였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막 투쟁하기를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재밌는 거는 손학규 대표가 복지부 장관을 했어요. 제 사진에 보면 손학규 장관을 단상에 앉혀놓고 제가 구호제창하면서 뛰두르고 이거 했는 게 그 사진에 나옵니다. 야당의 찬 역사시네요. 그때도 약사회장 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사회장님은 언제 하신 거예요? 경북 약사회장.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약사회장 선거가 딱 들어갔는데요. 1997년도 12월 25일인가 그때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사회장 선거가 12월 30일 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정권은 여당이 됐지만 대구 경북은 야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한나라 신한국당인가 뭐 그쪽 사람들이 전부 전해숙 떨어뜨리기를 약사회장 선거에 다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까지 나서가지고 뭐 그 전해숙 찍지 말라고 대의원들한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약사들이 제가 여자로서 아주 최연소였어요. 우리 저보다 12살, 15살 된 분들이 약사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약사회장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최초로 제가 도전을 했는데다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대의원들이 불쌍해서 동정표? 네, 동정으로 다 나와가지고요. 제가 비율로 치면 전국에서 최다 비율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이제 그 기득권, 그러니까 이 현직을 이길 수 있는 도전자는요, 무조건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동정 여론이 없으면 당선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20대 때도 동정으로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경북 쪽을 자주는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에 경북 청송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데도 거기서는 그 김재원 의원이 또 당선이 됐잖아요. 보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러 이제 지원하러 갔어요. 2번이나 갔는데 밤에 이제 식당 돌아다니면서 우리 당 후보 지지하는데 경북 식당에 딱 갔는데 한 60좀 넘으신 어르신들이 저를 딱 보면서 니 지난번에 중국을 왜 갔노? 이러면서 빨갱이 아니고 하래. 그래서 제가 막 설명드렸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중 좋은 결과 갖고 오셔서 아마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아마 그런 잘못된 그 편파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새롭게 이제 좀 생각이 바뀌셨을 거예요. 저는 칠곡 가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만들려고 사실은 고향을 떠나서 경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칠곡에서는 도저할 수가 없는 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시 뭐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유주들이 저를 너무 이뻐하고 또 자기들 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하기 힘들어서 경주로 가서 경주에서는 이제 알만한 사람 크게 알만한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자유롭게 제가 전국 지휘를 했죠. 제가 청년 약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 약사회. 예, 전국의 젊은 약사들이 해서 인터넷으로 그 당시 모뎀 있잖아요. 모뎀 할 때 천리안, 하이텔 할 때 제가 약사들을 그 가입시켜갖고 전국적인 힘을 키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제작진은 우리 전혜숙 의원님 고정으로 좀 꽂아주세요. 아주 말이 통하는 분이야. 인터넷을 이용하신 거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할 때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걸 퍼뜨려가지고 사실은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찍으라고 바카스를 약사들이 이제 이렇게 슬쩍 따주잖아요. 그럼 바카스를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그 빨갱이를 어떻게 찍으라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김대중 후보가 어떻냐고 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빨갱이 뭐 이러면 저 이인재가 젊으니까 이인재 씨를 좀 하는 게 이인재 의원은 좀 미안한데요. 이인재 의원이 젊고 좀 유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봐가면서 이제 하셨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밀고 안 되면 우리 이인재 씨를 밀자. 이렇게 이제 양동 작전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인재 의원이 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덕도 많이 봤죠, 사실. 근데 바카스 던지면 상처도 많이 받겠는데. 바닥에다 그대로 던져버리더라고요. 많이 던져봤는데 깨졌어요. 깨지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했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딸이 검찰에 불려간다고 걱정을 하셨는지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네. 어머니가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정말 상처가 커지면.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 안 됐으면 내 딸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선되는 날 너무 기쁘다 하면서 우시면서 피를 토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이 참 부모한테 참 불효를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전해숙 위원님 같으신 그 당시 30대 정말 모든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당원서 100장을 받아가도 거기서 받아주는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지구당이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참 슬픈 현실이 있어요. 그 18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첫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17대 때도 비례대표로 출마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냈는데요. 네. 저게 밀렸죠. 네. 네, 대구 경북 사람들은 좀 그 당시 상당히 후순위로 밀렸죠. 맞아. 또 그 당시만 해도 그 우리 민주당이 또 호남 중심의 정당에서 또 그런 역차별 같은 게 있었다고 제가 그래요. 16대 때도요 조금 건방을 떨었었어요. 그 당시 김홍일 의원이 비례대표 시켜준다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앞에 번호를 안 하고 저 뒷번호라고 이야기해서 대구 경북이 어려운 데서 했는데 뒷번호 준다고 이름 빼달라고 그러니까 서류를 받아가 다시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건방스러움으로 인해서 17대 때도 결국 물 먹고 이제 18대 때 그게 말이 시된다고 손학규 그 당시 당대표께서 대구 경북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를 압순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데모를 주동했잖아요. 기억나셨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 복지부 장관 하실 때 전국 데모 주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시면 저를 아침 조찬에 꼭 불러가 밥을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찬을 늘 같이 하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막 들어줘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데모꾼이었기 때문에 데모꾼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지를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를 기억한 거예요. 그 옛날에 앞장서서 데모하고 이런 걸 기억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스카우트 돼가지고 비례대표 5분 받았습니다. 결국은 말했는 대로 대구 경북에서 앞번호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내가 김영삼 정권에 저항했는데 김영삼 정권에 복지부 장관 하신 분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서 오히려 저를 챙겨주시고 오히려 그게 인생이 아닐까요? 그게 나 지금 이런 걸 안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전해숙 의원님 하면 정말 우여곡절도 참 많으시고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산전수전도 많이 겪으셨어요. 19대 총선에서 너무 억울한 누명 쓰셔가지고 많은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또 그 배경이 뭐였죠? 19대 때? 19대 때요?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저는 알고 있지만 내용을. 저는 이제 공천을 제일 먼저 이제 여성이고 또 뭐 제가 18대 때 아시다시피 보급 부대였어요. 제가 우리 의원들 데모를 그때 제일 많이 했죠. 86명. 86명이고 저기는 171명. 맞아.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저희들은 장관 해임권도 없는 거예요. 100명 정도 돼야 해임 안이라도 내는데 해임 안도 없는 18대 때 정말 무기력한 야당이었고 저쪽은 언제나 집권상정하면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키는 무소불위의 MB 정권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국회에 몰래 들어가서 본회의장을 저희들이 문을 잠그고 스스로 몸을 쇠사슬로 묶고 이런 일들을 뭐 한 달, 뭐 2달 막 이렇게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힘들고 못 먹고 하니까 제가 이게 다른 의원들은 다 막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당의 일도 잘하는데 제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고 능력 부족한 내가 할 게 뭔가 찾아보니까
사실이에요. 제 심정은 사실이고. 제가 더 못하기 그래서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과일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간식과 식사를 제가 항상 말없이 항상 됐죠. 아무도 사준 사람 없으면 제 돈으로 하고 누가 해주면 해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이 쌓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완전 그 연수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똘똘 뭉치는 그런 게 되니까 의원들이 이제 공천할 때 되니까요. 그런 게 반영이 돼가 제가 전국에서 상당히 빨리 그 전략 공천을 받은 거예요. 광명 아니 광진 서울 광진 19대 그 공천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에서 누군가가 길에서 저한테 돈을 받았다는 쪽지를 줬었다. 진술서 쪽지를 줬었다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하셨죠. 예, 해보니까 안산에 무슨 룸사롱에 있는 밑에 직원을 시켜서 그걸 광진경찰서에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의 진술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이건 음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불러서 조사도 안 했는데 우리 당에서 저를 날린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그 지문을, 돈에 있는 지문을 다 찾아봤는데 제 지문이 없는 거예요. 봉투에도 없고. 그 지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날 경찰이 돈을 찾으러 가는 날 그 CD기 앞에서 돈을 내한테 받았다 하는 돈을 찾아요. 찾는데 52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주면 50만 원 주지. 왜 50만 원 줘요? 뭐예요? 근데 52만 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했는데 5만 원짜리를 찾는 거예요. 말이 안 맞네. 5만 원짜리를 50만 원 찾으니까 자기가 가면 생각하니까 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했거든. 5만 원짜리를 50만 원 다시 입금시켜요. 그리고 다시 만 원짜리를 50만 원 찾아요. 이게 이 사람이 그날 돈 찾았다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문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 공천을 19대 때 못 받고 그 자리에는 누가 오게 돼요? 그 자리에는 그 광진 물이 좋잖아요. 당대표만 나오잖아요. 김한길 당대표. 아, 그때 김한길 당대표 시절이에요? 네. 김한길 씨가 이제 정치를 안 하다가 그 구로에 원래 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구로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광진구로 19대 밤 새벽 1시 반 정도 됐을 때 제 공천이 야밤에 처리가 뺏깁니다. 야밤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하니까 제 19대 때 저는 서대문 을구 원에 있잖아요.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우리 당원들이 와가지고 전화 여론조사가 오는데 김한길 대표를 넣고 정도원 의원이랑 여론조사를 붙인다고 그래요. 서대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오기만 해봐라. 딱 했는데 결국은 안 오셨어요. 천정배 의원도 여론조사를 돌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전략기획위원장 현역팀 의원님이신데 그분이 와가지고 야 영호야 네가 열심히 한 건 알지만 김한길 천정배 의원 여론조사 붙였더니 네가 이기더라. 딱 그래서 하여튼 김한길 의원이 저희 지역도 일단은 돌렸어요. 저는 우리 그 당시 그 한나라당 의원의 제가 여론조사 그거는 객관적인 여론조사예요. 언론에서 있는 여론조사에 제가 상당히 앞섰거든요. 앞섰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뭐 앞서고 뒤서고가 아니고 그냥 새벽 1시 반에 그것도 거의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거의 하루나 이틀을 남겨두고 당무위 결과 방망이 두드리 전에 바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한길 의원이 당시에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대표는 아니었죠? 예, 원외에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그 의원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바깥 활동하다가 갑자기 거기가 이제 그 의원님 그 공천이 이제 그러니까 김용호 의원님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김용호 의원님이 너무 세니까 저한테로 온 거죠. 인연 있으시네. 근데 사실은 여성을 우리가 30% 이상 공천해줘야 되는 당으로서 여성을 공천해서 제낀다는 거는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받고 당의 원칙에도 안 맞았죠. 갑자기 그때. 궁금해요. 김한길 의원이 받았는데 가서 그래도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죠. 의원님한테. 그거는 지금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뭐 미안하다 이런 건 없었고요. 나중에 와서 선거 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탈당해라. 뭐 이렇게 무소속 나가라. 너무 억울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게 대구 경북에서 빨갱이소로 들어가면서 제가 민주당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밀고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 나라를 좀 제대로 바꿔보자는 뜻으로 제가 뛰어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사회장도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정치권에 들어온 건데 제가 목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목표는 아니에요. 저는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당을 떠난다. 이거는 참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제가 좋은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조용국 보좌관이 저한테 굉장히 쓴소리를 잘해요. 예, 듣기 좋은 이야기 별로 잘 안 하고요. 근데 그 보좌관이 의원님이어서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남으셔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너무 억울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너무 죄송하지만 의원님은 당을 떠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렇죠. 억울하고 막 이 서운하고 그 당시 한명숙 대표한테 막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의 당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좀 잘 해결하라고 결정을 안 해줬는데 나중에 최고에서 결국은 김한길 의원으로 이제 김한길 씨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 남았죠. 왜 그때 제가 김한길 의원이 저한테 와서 유세차를 타달라 할 때 제가 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타셨어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속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전해숙 그러면서 막 울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우리가 정권 잡을 거 아니에요. 18대 때. 이럴 때 선당우사 얘기 나오고. 그렇죠. 18대 때 그렇게 우리가 정권을 뺏겨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MB 정권에서 한 게 뭐예요? 4대강 한다고 22조 빚내갖고 하면서 또 수자원공사에 8조를 국회 그거 눈 속이려고 8조를 또 빚을 안겼잖아요. 30조를 갖다가 들이다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였단 말이에요. 거의 이런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하는 이 정권이 계속된다는 거는 정말 제가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완전 보니까 MB의 저격수시네. 그래서 제가 그 유세차를 타서 돌아준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이제 돌아주고 김한길 의원은 당시에 당선이 됐고, 이제 20대 국회에 이제 등원하셨는데, 김한길 의원이 이제 불출마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도. 그래서 20대 때는 또 광진에서 준비하면서 당대표를 여기만 김한길 의원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었는데요. 어땠습니까? 그 김한길 의원과 좀 경쟁할 마음으로 하여튼 열심히 지역을 누비셨을 텐데 어떤 심정으로 뛰셨어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시밭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꽃길이 좋은 걸 알아요. 멋진 말이 올라오네요. 제가 앞으로 꽃길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대구 경북에서 정말 가시밭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광진구에서 제가 국회의원 그 지역을 맡을 때도 구청장 한 명도 없고 이해시 구청장 보궐됐고 우리 지역에는 수추매의원 지역하고 틀리게 굉장히 여기가 자라밭이에요. 거의 광장 아파트. 그게 다 나쁜데요. 그래서 시의원도 한 명 없었어요. 근데 내가 DJ를 대구 경북에서 빨갱이 소리로 들어가면서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구 경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여당의 연속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15%밖에 안 되고 뭐 이해창 씨가 70% 될 때 아무도 지지 안 했어요.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치 안 하려고 했다가 DJ 도와주거나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아니, 근데 의원님이 경북 액센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하니까 굉장히 귀엽게 들려요. 약간 개구장이 같은 면도 있으세요. 좀 말 잘 알아들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처음에 18대 때 국회의원들이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다 호남이었는데, 지금 우리 당은
오히려 영남 분들이 더 많아. 좀 영남 분들이 있어. 요즘 좀 제가 좀 말이 좀 통해요. 저는 요새 호남 사투리 못 알아들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변할 일도 없고요. 네. 그때 18대 때 대변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 때 김한길 의원과 네. 이제 경쟁 구도였는데 네. 참 그렇게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선당우사 하시니까 김한길 의원이 스스로 네. 또 출마를 안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참 웃기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네. 사람들이 저를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동정.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을 사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잘못도 없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정말 저한테 지옥 같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위축성 위험이 오고 손발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골목길로 사람들 피해서 가는데 골목길에서 엉뚱한 사람 만났네. 근데 이 사람 내가 별로 잘 알지도 않은 사람인데 남자분이 의원님 아니세요? 이래. 그래서 예 하면서 다져가는 목소리 예 이러니까 의원님 힘내세요. 의원님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희들이 다음에 꼭 지지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제기해야 되겠구나. 지역분들이 한 번은 신령교례를 하는데 지역마다 하잖아요. 동마다 하는데 갔더니 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일어서더니 김한길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혜숙 의원님이 오늘 참석했는데 인사말을 들읍시다. 막.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의원 전혜숙 의원 인사말 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니까 아예 구청에서 나 인사말 시키지 말라고 이제 현역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 인사 서열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내가 됐습니다. 전 현역도 아니니까 인사말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발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전혜숙 의원 인사 한 말 듣고 싶으면 크게 박수 한번 치시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맛에 정치하시는 제가 거기서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가 그 소당회가 36번째 방송인데 그 모든 이제 출연자가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신데 그 개인 이야기를 지금 30분 넘게 하는 그러니까 거의 자서전. 전혜숙 위원님의 풀 스토리. 원래는 이제 뭐 대본이 좀 있는데 대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첫 장 반 페이지 전혜숙 의원님 필요하면 편집하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의당으로 당이 쪼개질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광진구에서 20대 출마했을 때 슬로건이 뭐냐. 광진구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20대 총선? 예. 그때 그 말이 왜 먹혀들은 줄 아세요? 제가 김한길 씨가 국회의원 후보로 왔을 때 유세차를 타줬다. 그렇죠. 그게 이제 탈당하지 않고 유세차를 타줬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힘든 그 현재 당대표가 전혜숙 보기를 눈에 가시처럼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분은 이겨냈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지역을 지켰다. 그러니 동정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몸에 병이 나셨다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분이 지역 사람들을 발로 뛰면서 항상 한 명 한 명씩 다 만나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도 떠나지 않고 보통 국회의원 안 하면 딴 지역 가버리거든요. 가죠. 근데 광진구에 뼈를 묻겠다고. 저분은 정치의 바람과 상관없이 광진구를 지키는 분이네? 그러면서 김한길 의원을 욕을 안 해요. 제가. 매너 있게 하셨네. 그래서 백봉 신사상도 받았어요. 21대 때는 광진구에 뼈를 묻겠습니다를 한번 슬로건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번 20대 총선 저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도 이제 동정님이 쫙 가르쳤잖아요. 저는 그거였어요. 10년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제 현수막 보고 다들 혀를 차. 아유, 쟤도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내가 이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불쌍해. 그런 사람 많아요. 이번에 당선되신 분 중에. 김부겸 의원은 그랬잖아.
일하고 싶습니다. 네. 후화 좀 명카피죠. 일하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복이 터졌잖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하면서 장관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광장동 같은 데는 저희 당에서 거의 30% 받으면 많이 받고 그럼요. 뭐 광장동 그렇죠. 아주 많이 받아봐서 40% 가까이 이럴 정도로 네. 됐는데 제가 거기서 50% 받았어요. 과반. 거의 엄청나시네. 49점 몇 프로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당 보지 말고 사람 보자. 이런 말씀하신다는 말은 네. 저를 밀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은 당도 안 떠나고 그렇게 억울한데도 당도 안 떠나고 지역도 안 떠나고 그러면 너도 한번 일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광진 구민들이 저를 진짜 동정을 많이 해주시고 안타깝게 생각해 주셨어요. 지역도 어려운 지역. 예, 근데 참 마지막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드라마틱한 일. 네, 네. 또 저를 네. 또 공천을 안 해줬잖아요. 20대 예. 그래서요? 제일 마지막까지 저를 끌고 가면서 네. 김한길 의원이 국민의당 갔잖아요. 네. 네. 갔는데 국민의당 갔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네. 자기를 공천해달라. 네. 전해숙을 밀어내고 공천해달라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 아, 당시에. 그랬어요? 김한길 의원이 그랬다고요? 그게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언론에 그게 보도는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막 공천이 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한번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분이 어디 가느냐고 하길래 제가 광진구에 주소가 있으니까 제가 군자동입니다. 네. 했더니 저 광진구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네, 네, 막 네. 이러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이 흥분하시면서 막 김한길 씨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네. 그분이 다시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해숙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앞에서 네, 그냥 내가 전했습니다. 이러지. 뒷좌석에 앉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가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네. 후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 네. 이게 밤이 되니까 이분이 전주를 몰랐어요. 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국 뽀록 날 거 아닙니까? 나 내릴 때 되면 제 등에 전해숙이라고 찍혔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후보입니다. 이랬더니 네. 들어보시면 무소속이라도 나오세요. 네. 당에서 공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무소속이라도 나오세요. 네. 저희들이 밀어드릴게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 근데 택시비가 나왔는데 이분 택시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네. 택시비를 그것도 의자에다 던져주고 네. 다시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민심이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제가 만약에 네. 왔다 갔다 했으면 네. 있었겠나. 그러니까 당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예. 유권자 국민과도 신뢰를 꼭 지킨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정말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은 네? 이 정치인들은 네.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가시밭 앞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 걸으셨어요? 꽃길을 네. 꽃길이 좋다는 걸 절대 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사우나 가면 그 자갈길 예. 옛날에 많이 걸어봤어요. 예. 어릴 때. 예. 네. 하여튼 네, 주제 토크로 이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백봉신 사상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봉신 사상 이제 넘어가고요. 네. 주제 토크를 저분이 안 하면 백봉신 사상을 못 받았으니까 백봉신 사상이 그걸 별로 부각을 안 시키고 싶은 거지. 제일 중요한 제일 그 좋은 권위 있는 상이죠. 상이죠. 그쵸. 거긴 김근태 의장, 뭐 우상호 의원, 네. 박주민 의원도 박주민 의원은 수상이- 좀 불쌍해서 네, 거지답이기 때문에 줬다는 평이 있어요. 네. 신사와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네. 신사 거리가 뭐네. 신사와 뭐 거지가 신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워낙 그 성품이 신사예요. 네. 저는 뭐 작년에 받았죠. 지난해. 예. 여자로서는 처음 받으신 거 예, 같은데. 거기다가 뭐 대변인도 아닌 사람이 받는 건 아마 처음이 맞아, 아니었나 대변인. 이런 생각을. 네. 그런 하여튼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뭐 아마 기자분들이 아마 뽑고 나서 지금은 후회해서 이번에 안 뽑아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초선들은 네.
그 백봉신사상 받으면 안 돼요. 서로 싸워야지 무슨 신사야 우리가.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싸워야지 우리가 투쟁을 해야죠. 투쟁해야지. 네.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박주민 의원님. 아니 이미 본인 안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해도 돼요. 이미 받은 사람을 한번 저격할 필요가 있죠. 방송이 초선이 초선답지 못한 거죠. 맞아요. 초선답지 못하다. 그걸 혼나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제 투쟁상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잘 싸우는 사람. 아니 그리고 또 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왜 백봉신사상을 받아? 그분들도 투쟁을 해야 되거든. 원내대표 된 사람들도 투쟁을 해야 돼. 왜 백봉신사상을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다음에는 백봉신사상에 가이드라인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김영호 의원님은 재선돼가지고 재선 때는 안 받겠어요. 근데 주면 받아야지. 그럼 주제 토크. 이게 주제 토크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행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아니 이게 우리 당의 이제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우리 경북 약사회 회장님도 네네. 오래 하셨고 또 이 약사를 하시면서도 그 어려운 불모지에서 또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정말 1등 공신이시고 그래서 그 우리 당에서 보건의료 그러면 이제 의원님을 찾게 되고요. 서대문구 약사님들도 만나면 전혜숙 의원님 안부를 저보고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이제 약국 없는 데가 있겠어요. 훌륭한 약사님입니다. 아니 근데 또 존경하는 약사님인데 전국에 있는 약사님들이 전혜숙 의원님을 굉장히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큰 이제 힘을 받죠. 그래서 우리 당의 이제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TF 활동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청와대 보고되기를 TF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한 TF 처음 봤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다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그냥 TF 단장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를 꼭 참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죠. 복지부를 참석시키고 청와대를 참석시키고 당에서 또 필요한 사람들 있고 시민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교수들과 또 그런 분들을 함께 같이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주로 그 상임위가 보건복지 상임위 의원님들과 하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만 하면 안 됩니다. 딴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재부도 있어야 되고요. 알고 물어본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디가 들어가나요? 기재부도 있고요. 또 민간의료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영 의원이 또 정무위에서 또 참여하고요. 김혜영 그러면 기재위는 누가 참여하시나요? 그 말을 잘 안 듣고 비서실장으로 바쁜 김정우 의원입니다. 맨날 죄송합니다. 그런 빠진. 제가 곧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 다 계시네, 거기에. 김정우 의원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인데 너무 일이 많아. 당대표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또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되잖아요. 대표를 좀 수행하시죠. 모든 면에서 뛰어나가지고 온데 다 불려다녀요.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은 앞으로 안 뽑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 같은 사람. 아니 뭐 본인도 너무 잘나가지고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김영호 의원님도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팍팍 튀는 걸로 해가지고 보건복지에서 별로 준비도 안 했는데 늘 1등으로 뽑히는 기동민 기동민 의원도 그 간사로 또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님이 그래도 포스가 좀 있고 약간 이제 방건달의 포스인데 반달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뭐 아주 그 팟캐스트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탁탁 톡톡 쏘는 상가 같은 발언을. 정무 감각이 있고요. 또 훈남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좀 옛날에 더 잘 생겼어요. 이분이 보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네요. 진짜요? 청바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뭐 권미혁 의원이나 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또 탁탁 튀잖아요. 정춘숙 의원님. 오늘도 만났는데 왜 팟캐스트 서당캐 출연 요청 안 해주냐고. 제가 3번 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땜빵할 때 6시간 남고 정춘숙 의원님 시간이 있어요. 3번 했거든. 오늘 딱 문제 제기하는 거야. 왜 안 부르냐고.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3번 불렀잖아요. 아니 무슨 방송 3시간 전에 불러놓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다음에는 성인지 교육을 제가 강사로 초청해서 한번 시켜봤는데요. 최고예요. 아주 잘합니다. 다음에 우리 제작진 정준수 의원님 꼭 좀 불러주시고요. 자, 우리 문재인 케어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 문재인 케어 핵심을 좀 우리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 30조, 네. 30조로 지금 야당에서 공격을 어떻게 하고 있냐, 마치 나라가 거들나는 거지. 네.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제가 그래서 아까 네. MB에 네. 22조 플러스 8조 네.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빚 네. 까지 해서 30조를 썼는데 네. 그때 당시 뭐 했어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네. 줄였단 말이에요. 예. 그때가 항상 어려웠을 때거든. 네. 아, 그때 명박산성만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제가. 4대강부터 뭐. 예. 정말. 그때 저도 물폭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걸 보고 나라가 이게 나라냐. 네.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고 복지제도를 더 만들어요. 외국에도 다 보면 전후에 만들고 이러거든요. 네. 나라가 돈이 많아서 진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 이런 복지제도를 만들질 않아요. 네. 전쟁 이후에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만드는 건데 네. 오히려 경제대국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걸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권을 꼭 제대로 된 대통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한길 의원 요새차도 타서 제가 김한길 의원한테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잘하면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지. 예.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네, 네. 아니, 당대표가 있는데 당신 다음 당선될 거냐고. 네. 예? 문재인 케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보고, 네. 뭐, 다른 지역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그 결심을 했죠. 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별거 아닌 걸로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서 당을 만들어가는 네. 이런 교회에서는 내가 절대 안 되겠다. 내가 이 자리는 꼭 내가 찾아야 되겠다. 네. 그러고 제가 결심을 하고 거기서 진짜 김한길 의원이 내 상대가 아니고 네. 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네. 이 생각하면서 맥을 잘 묵묵히. 짚으시죠. 네. 맥을 잘 짚으시죠. 예 네. 웃으면서 네. 그렇게 끝까지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시더라고요. 네. 나가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역시 맥을 잘 짚으시는 게 김한길 의원 얘기하면서 이제 문재인 케어로 딱 다시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국민들에게 좀 그나마 본인이 신경을 쓰려고 했는지 네. 또 거기도 한 24조. 네. 그 임기까지 채우면 매년 6조가 들어가야 24조거든요. 네, 네, 네. 임기 다 채우면 한 30조 들어갔어요. 네. 네. 그거는 4대 중증 질환에만 네. 거의 24조를 넣었지만 네. 이 건강보장상을 하나도 못 올렸어요. 네. 네. 똑같이 63%밖에 못했어요. 근데 네. OECD의 네. 평균이 80%예요. 80%. 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고 네. 수출 잘했고 네. 뭐 이런 자랑을 늘 하면서 네.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의 눈을 안 돌리면 이 졸부가 하는 짓이거든요. 네. 네.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베풀잖아요. 네. 네. 예? 외국으로 보면 네.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네. 예?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돼 아니 있죠. 외국에서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네. 이야기하면서 네. 돈 가진 사람들이 네. 정말 베푸는 것을 그렇죠.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 정말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유일한 회장이 유한양행을 만든 유일한 회장이 네. 자기 전 재산을 줬는 훌륭한 역사가 있는데 네. 불구하고 그것을 높이 기리는 문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2의 제3의 유일한이라는 사회사업가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니까 이제는 요번에 아동 우리가 수당 우리 당에서 얼마나 그 공평하게 10만 원씩 아이들은 이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이 축복이다. 네. 축복을 주기 위해서 10만씩 주자. 네. 이걸 해서 저출산을 살리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왜 재벌들의 자식들, 어? 그 자식들 중에서는 어린아이도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애들까지 10만 원 줘야 되느냐. 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여소 네. 야대의 네. 이 한계를 극복 못하고 네. 우리가 그걸 그렇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아동 90몇 수당도 프로. 90%. 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네. 네. 그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네. 많이 베풀게 하고 그럼요. 네. 그 대신에 아이들이 정말 이거는 출산하고 네. 우리 아동들은
정말 우리의 축복입니다. 네. 선물입니다. 네. 하고 부모들에게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문화를 가져가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네, 네.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결국 재벌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부끄러운 나라가 된 거죠. 네, 네. 이건 졸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게 또 기업끼리 네. 서로 상호 출자를 해가지고 네. 대기업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네. 빵집까지 다 하고 네. 예? 커피점까지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해서 좀 쓸만하면 대기업에서 뭐 하는데 하고 쳐다보고는 쓸만하면 뺏어가고 뺏어가고. 예. 골목 상권 다 무너뜨리고. 예, 골목상은 다 무너지고요. 네. 슈퍼가 어디 있어요? 네. 다 재벌이 다 갖고 갑니다. 네. 슈퍼에 이제 해서 옛날에 애들 공부시키던 슈퍼 하던 집들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차 타고 가다 김상조 공정권리위원장 만나서 귀에다 대고 막 고자질했어요. 뭐 이런 애들 기업이 이러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서 씩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런 이제 개혁을 통해서 네. 그 불공정한 어떤 사회나 뭐 네. 갑과 을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삶을 바꿔주느냐. 그 제가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나가긴 했지만 네. 저는 이런 보편적으로 해야 될 복지를 네.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네. 그런 부분만 올라오면 제가 굉장히 좀 평소답지 않게 약간 흥분합니다. 네. 이거는 복지가 아니거든요. 네. 선별적이라고 하면서 복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복지를 네.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 당대표님 할 수 있어. 예. 네. 복지라는 거는 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고 네. 단 경제적으로 하려면 소득을 많이 내게 하고 네. 많이 베풀게 하고 네. 그리고 상속세 네. 그런 거 많이 부과해서 사회 안전하게 하고 네. 정말 재산세 같은 것도 많이 내게 해서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재벌 위주로 네. 펴나가면서 네. 정말 어려운 국민들에게 내주는 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전 잘못됐다. 제가 공정거세 그런데. TF예요, 제가. 아, 그래요? 공정거세.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가 아니라 공정거세로 오셔야겠네. 네, 그거는 우리 네. 능력 있는 네. 김영호 의원님이 네. 하여튼 책임지고 잘하실 거라고 네. 믿고 네. 제가 상속세. 이쪽을 확실하게 예. 지키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보건복지 쪽으로 넘어오지 마세요. 네, 네, 저안 넘어갑니다. 네. 그 제가 사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네. 상임 감사를 했어요. 네. 그걸 했기 때문에 잘하시지. 이 건강보장성 강화가 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지를 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네. 중에서. 아, 그럼요. 최고 전문가시지. 정말 눈물 흘리고 아파서 네. 정말 이 가난으로 네. 또 아파서 빈곤으로 네. 추락하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네. 하루라도 우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과 네. 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빨리 안겨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제가 정말 좀 무리하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하여튼 국민의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이름을 걸었잖아요. 네. 문재인 케어라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 대통령 아니에요? 의지를 네. 반영한 거죠. 네. 제가 아까 구구절절하게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왜 이야기했느냐. 네. 건강보장성 강화를 네.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네. 이분들의 재난적 의료비. 네. 네. 재난적 의료비로 해서 이분들이 뭘 가입합니까? 네. 국민들이 민간보험을 가입한단 그쵸, 그쵸. 말이에요. 네. 2008년도 때 민간보험 가입이 시작됐어요. MB 정권이 들어올 때 민간보험이 실손형 네, 맞아요. 네. 보험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전에는 그냥 민간 보험으로 해서 의료에 관한 거는 잠깐만 있었는데 네. 2008년도에 실손형 의료보험이 맞아요.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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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의 대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거의가 민간보험회사들이 네. 다 네. 광고에 실손보험.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실손보험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 다 가져야 국민들이 된다고. 네. 실손보험에 거의 다 가입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재산이 있는 국민들은 네. 90% 이상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했지만 네.
저소득층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이 가구당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균에 건강보험은 9만 원씩 내는데 네. 실손보험은 거의 가입해는 가구당으로 치면 한 35만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3배가 돼요. 그런데 혜택은 누가 보느냐. 민간보험은 혜택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70대 노인들이 민간보험에 가입 잘 할 수 있어요? 네. 안 되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네. 60대 이후부터는 네. 이 민간보험은 꺼립니다. 질병이 있으면 가입 안 시켜주는 게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한 보험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일 수는 있지만 네. 아픈 사람을 위한 보험은 되기가 힘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국가보험은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이 사람이 암에 걸렸더라도 네. 네. 그 다음 암 치료에 대해서 보험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국가보험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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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국가보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예, 그거 책을 하나 냈어요. 아, 책 냈어요? 예. 2008년도 그때 국회의원 할 때 2010년도인가 네. 제가 그 책을 냈는데 거기 인터넷상에 아직도 팔리고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근데- 대한민국 의료비 그 본인 부담률이 네. OECD 국가 중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그래요. 높은 네. 편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국민 20명 중 1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게 파탈을 또 겪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파악하셨네요. 네. 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부러움을 샀긴 했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 의료보험은 허점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의사들 뭐 특진 관련돼서도 네. 저 보험, 비용 예, 비싸고. 예, 네. 적용이 안 됐고 또 입원도 2인 실은 저 보험비 적용이 안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케어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공백을 네. 좀 국민 중심으로 해서 좀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보험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문재인 케어인데요. 왜 의사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의사분들이 나서서 맞아, 데모도 하고. 데모도 굉장히 큰 근데 규모로 조금 했어요.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네. 네, 하셔도 의사들 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네. 예. 과거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4대 중증 질환에 국한해서 네. 거의 이제 조금 보상해주는 네, 그런 네. 정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자마자 전 질환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아파서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해서 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전 질환에 대해서 총체적인 네. 그 의료비 중에 소득 하위 네. 50%에 네. 대해서는 하겠다 네. 하는 것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대통령이 바뀌니까 어려운 국민들이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네. 참 감사하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제가 18대 국회 때 가장 많이 부르짖은 게 뭐냐면 부양의무사 폐지예요. 부양의무사 폐지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이 사람은. 네네. 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네네. 가족 중에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그렇죠. 가장 힘들어요. 정신지체 장애인이 한 명 있다거나 이러면 옆에 누가 따라다녀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심지어 이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힘이 세져서 네. 한 두 사람 정도가 따라다녀야 돼요. 네. 그럼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나가서 음. 어떤 일을 못 해요. 그런데 네. 부양의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분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 돼요. 네. 그 제가 부양의무사 폐지를 이번에 20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네. 1호 법안으로 제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네. 부양의무사 폐지를 했어요.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절대 안 된다. 음.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법안 자체가 네. 아예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야당이 네. 반대해서 네. 올라오지를 못해서 테이블에. 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되시자마자 네. 바로 이 부양의무자 네.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이 네. 문재인 케어의 네.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를 앓은 분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네. 중에 네. 먼저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여기 혜택을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면 의료비에서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네. 이분들이. 그전에는 이분들이 의료비 혜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비 혜택을 보고 가게가 더 이상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제가 대통령께서 그거 발표할 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게 부양의무조 폐지가요. 18대 때도 안 됐고 19대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그 안을 냈는데 다 폐기됐어요. 20대 때 저는 이걸 사명감을 갖고 제가 해야 된다 해서 그쪽 분야의 냈거든요. 전문가시니까. 근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이것을 참 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가 다 된 건가요? 그래서 예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해외에 뭐 투자한다면서 몇십 조를 날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사대강도 그렇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정권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국익의 가장 기본은 국민이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이야기예요. 국민들에게 이제 거둔 세금은 이제 세수잖아요. 그렇죠. 그 세수를 다시 국민들에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사람들이 내는 데 대해서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왜 인상하느냐. 그런데 건강보험료 10만 원을 인상을 하면 이번에 3% 인상하는데 3%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3% 인상하면 10만 원 같으면 얼마예요? 3%면은 3천 원. 사실 9만 얼마니까. 3천 원을 내서 의료보장성 70% 확대한다면 3천 원 내는 게 낫지. 물론이죠. 민간보험 30만 원씩 내는 게 나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과 우리 세금을 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세금은 결국 내가 내는 돈인데 그걸로 의료비로 내는 것과 10만 원을 예를 낸다. 그러면 10만 원 의료비 내는 것과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건강보험료 만약에 10만 원을 내면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10만 원 내면 직장의 사업주가 또 10만 원 내줘요. 그럼 자기 돈은 반만 내는 거야. 그러면 건강보험료 내는 게 더 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대해서 전혀 우리가 옹색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내서 그러면 적게 소득을 가진 사람은 적게 낼 것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낼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한테 덕을 보게 해주는 건데. 그게 공정과세. 근데 사실은 건강보험료 낸 사람들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다 혜택을 낸 것보다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복지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청취자들이 그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문재인 케어가 시작이 되면 저같이 갖고 있는 손실보험, 민간인 손실보험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계속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바로 의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하고 일치가 돼요.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쉽게 말해서 실손보험은 그 비급여 시장을 파고든다는 얘기예요. 비급여 시장 때문에 실손보험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뭐예요? 정말 정확하게 집었거든요. 비급여를 급여화해야만 이게 실손보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케어가 생각대로만 잘 되면 실손보험은 이제 안 들어도 사실 이제 더 이상 가입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비급여를 한꺼번에 급여화 시키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비용의 문제. 지금 현재 내는 우리 건강보험료로는 전체를 다 못해요.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정권 들어서기 전에 공단의 돈이 그 누적 적립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공단이 공단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됐잖아요. 그 전에 직장 지역 막 나눠져 있을 때 그때는 전산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돈을 걷어서 지출을 하는데
공단에 누적 적립금이 없으면 펑크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누적 적립금을 50% 쌓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누적 적립금을 우리가 25%만 반만 놔두고 나머지는 보장성 강화에 쓰자 하고 제가 박근혜 정부 있을 때 그 네. 법안을 냈어요. 네. 그걸 반대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재인 케어 하시면서 네. 누적 적립금 10조를 쓰자.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그럼 그걸 투입해서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면 그거만큼 국민들은 덕을 보는 거죠. 네. 수수료 보험을 적게 거의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네. 그것을 금방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정부가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네. 거죠. 예.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의사들은 그러면 내 밥벌이는 나는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수가를 가지고는 네. 내가 도저히 경영하기 힘든다. 네. 네. 일단은 의사들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비급여 시장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는 사는데 이제 정말 잘 먹고 사는 문제겠지 자기들은. 예.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영화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의사나 약사나 옛날처럼 돈을 벌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뭘 해줬냐면 외과 의사들이 몰락하게 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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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제가 흉부외과 의사들을 상대가치 점수를 100% 올려서 네. 그나마 그분들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외과계가 굉장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외과계에 대해서 특단의 주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 외과계에 대해서 네. 특단의 지원을 또 약속을 또 일부는 하셨는데 네.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죠. 하여튼 그 의사분들의 좀 반발이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협회와도 대화를 해서 네. 좋은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수가를 인상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네, 사람이에요. 네, 네, 수가는 인상시켜주되 그거는 양성화시키고 네. 그 대신에 음성화로 왔던 비급여 시장은 네. 급여 시장으로 가자는 거죠. 네, 네, 네. 왜? 우리는 의사들의 존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그럼요. 네. 국민의 건강. 국민이 아팠을 때 네. 빈곤으로 빠지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 병원을 이게 못 가는. 절대절명의 우리 과제예요. 네.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사명감으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네. 대통령 이름을 달고 문재인 케어라는 것을 발족시킨 거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쪽 분야는 뭐 앞으로도 앞장 좀 서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또 청취자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좀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시가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다. 실제 보험료 인상이 가장 우리 국민들은 좋은 혜택도 좋지만 내가 많은 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나요? 예, 이번에 그 해마다 네. 저희들이 3%씩을 원래 순정으로 인상을 시켜야 네네, 돼요. 네네. 그런데 네. 그 앞에 정권에서 그 인상을 1%, 2% 뭐 이렇게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3%를 시켜야 되는데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하면서 네. 보험료 인상에만 기댄다 해서 그 위원회에서 2.4%밖에 안 했어요. 네.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 물가 상승분이 연동해서 가야 있잖아요.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의사들의 수가는 인상을 안 시켜주니까 네. 의사들의 불만이 터진 거죠. 네. 네.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세금으로 이 의료비를 보충하면 네. 오히려 국민들이 손해라는 거죠. 네. 오히려 기업과 함께 내는 네. 의료보험료 나누는 네. 이 의료보험료를 인상을 하면 우리는 혜택을 몇 배로 받아요. 네. 몇 배로 받으면서 오히려 세금은 오히려 그 의료비에 적게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익이다. 네. 그래서 절대 건강보험료를 순정을 하고 네.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해서
네. 우리도 OECD 국가 평균처럼 80%가 되면 네. 여러분들이 많이 내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네. 안 내도 된다. 그만큼 가계에 네. 더 부담을 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니 30만 원 내던 것을 여기에 10,000원만 인상해줘도 네. 예? 아니, 근데 얼마나 큰 덕이 봐요? 실손보험도 덕을 봐요? 갱신하면서 이게 인상이 되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네.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네. 실손보험이 매년 한 30%씩 맞아요. 거기도 평균 올라가요. 예. 30%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들쭉날쭉이에요. 맞아요. 회사마다 자기들의 계산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정위하고 정무위에서 보험에서 너희들 안에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좀 받았다 하면 그분한테는 더 많은 돈이 예 30% 더 많은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실손형 보험으로 덕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 많은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내니까 네. 제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국가보험을 더 인상해서 네. 내는데 여러분들이 찬성을 많이 해주셔야 네. 건강보장성 강화도 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아팠을 때 빈곤으로 빠지는 것을 네. 우리 모두가 막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외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 보험료 인상은 네. 부득이하게 조금 인상은 되나 그럼요. 그 인상분 네. 이상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 그렇죠. 그거 하면서 네, 네, 30만 네, 원 네. 이상 내는 네. 실손형 보험 안 내면 네. 몇 배의 덕을 보시잖아요. 네, 오늘 그 팟캐스트 서당캐가 약간 네. 100분 토론이 됐어요. 근데 아니 워낙 전문가시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특히 문재인 케어 같은 보건 분야는 사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좀 잘 들었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여기는 또 세수 맞아요. 문제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좀 아쉬워요.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아니, 쉬었습니다. 네. 쉽게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언제 실시가 되나요? 문재인 케어 시행 일정은 시행이 바로 되는 건가요? 지금 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양 의무자 네.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혹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할까봐 네. 제가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 다 확보됐다고 들어서 바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쵸? 시행되고 예. 있는데요. 예. 이제 중증 치매에 대한 네. 본인 부담률도 네. 본인이 그전에는 20 내지 60%를 냈어요. 네. 그거를 이제는 10%만 낼 수 있도록 이미 10% 시행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틀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때까지 50% 냈던 것을 30%만 내면 되고요. 네. 네.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임플란트는 네.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올해입니다. 네. 거기는 50% 내던 것을 30%로 30%만 내면 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난임 시술 있잖아요. 네, 처음 네. 아기를 못 낳아서 네, 난리잖아요. 이것도 그동안 보험이 잘 안 됐는 것을 이번에는 본인 부담 30% 네.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본인 부담을 인하시켰어요. 네. 그래서 10 내지 20% 내던 것을 5% 5%만. 이하로 네, 네. 그렇게 내도록 했고요.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8세 이하 아동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청소년들. 치아 홈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본인 부담률을 30 내지 60% 하던 것을 그것도 본인 부담 10%. 예, 치과. 이렇게 예,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치과 갔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쵸, 많이 네. 나오죠. 예. 아우, 좋은 의료 혜택이네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외에 이제 좀 전에 중증 장애인 네. 그런 부분들도 네. 이제 올해부터 네. 예, 그렇게 다들 이제 우리 치매 어르신도 국가가 책임지는. 예.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있죠. 2022년까지 네. 65세 된 노인 어르신들 네. 중에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네, 네, 이 네. 부양 의무자 정말 머리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때는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으면 네. 그렇게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해주는. 네. 예, 이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가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네. 한 400만 정도 400만 명. 되는데 네, 네.
차상위라고 해서 네. 밀어놨어요. 맞습니다. 그 네. 차상위 중에 부양 의무자가 많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은 근로 능력은 있는데 취업은 안 되고 네. 이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대한민국이 본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땅이 된 거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예, 이 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내는 네.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안에 네. 다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요. 저희가 서당케에서 다시 한 번 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정춘숙 의원님, 네. 그리고 권미혁 의원님, 기동민 의원님 네. 이렇게 모셔서 네. 서당케 특집 100분 네. 토론 한번 해야 그래야 될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제가 그때는 손석희 역할을 좀 할게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 발언, 갑자기 발언이라 그러니 100분 토론인데 마무리 발언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네, 오늘 그 서당케 나오셔서 정말 그 인생 스토리부터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서당케 첫 출연 어떠셨습니까? 유명한 사람 다 나고 뒤에 나와서 아니라니까요. 약간 치다끌이 하는 느낌은 들기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많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지만 저희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네. 출마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마음으로 네.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나와의 싸움이다. 예,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좀 발전시키고 네. 내가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네. 네. 이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다. 네. 그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가는 그 길을 김영호 의원님처럼 네. 꿋꿋하게 네. 그 외길을 잘 가신 분들, 네. 그 가시밭길을 꿋꿋하게 가신 분들에게 꽃길이 네. 꼭 열린다. 우리 미래 그 서울시당 말씀을- 위원장님의 말씀이십니다. 미래 서울시당 위원장님. 예, 그 말씀을 제가 꼭 네. 드리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네. 정말 네. 이분도 네. 대통령이란 직책을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매력은 네. 그 직책을 사용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분의 진심이거든요. 네. 저는 그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지율이 변함이 없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우리 훌륭한 대통령, 네. 우리 당이 네. 정말 모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맞게 우리 여소야대 네. 힘든 국회지만 네. 저희들 정말 각오를 새롭게 하고 대통령의 뜻이 네. 국회를 통해서 네. 입법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네. 저도 국회에서 2018년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네. 그런 각오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서당계 통해서 네. 인기 없는 전혜숙 의원이지만 무슨 좀 말씀이에요? 널리 퍼져서 많은 네. 국민들이 네.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지 네. 그런 걸 좀 아셔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지지 네. 또 민주당에 좀 부족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많이 네. 부족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네. 그래도 좀 믿어주시면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시간 넘은 방송을 약 한 3분 만에 다시 요약을 해주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송 동안에 우리 전혜숙 의원님을 네. 광진갑의 잔다르크, 네. 경남 좌파, 문재인 케어의 대변인. 네. 저 광진구 행복배달부예요. 네. 잔다르크 쓰지 마세요. 네. 행복배달부요. 행복배달부. 예. 미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예. 위원장님. 서울시당 위원장은 아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 출마자들에게 다 네. 당부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을 느꼈는데요. 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고요. 이제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36번째 방송 2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혜숙 행복 배달부님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